자, 이제 상법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교재 펴시고, 그러니까 상법은 일단 뭐 조문 자체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 조문을 좀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쟁점들은 이제 뭐 대부분 다 뭐 많이 지금까지 봤고 이제 마무리 시간이니까 뭐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중요한 쟁점하고 그 다음에 뭐 익명조합 같은 건 작년에 사례로 출제가 돼서 뭐 이제 출제가 됐지만 이제 그것도 뭐 조문 체크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명의대여자와 관련된 특별 조문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례형 포인트가 됐었고 그것도 뭐 작년에 뭐 첨삭반에서 문제로 내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정리를 그런 형태로도 뭐 대비될 만한 것들도 정리를 할 거니까 이제 마무리 때 좀 포인트들로 그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들 위주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익명조합하고 그래서 상행위 파트에서 뭐 익명조합, 그다음 운송인, 그다음 뭐 오늘 정리하겠지만 위탁 매매 이런 애들은 중요하거든요. 이런 쟁점들은. 근데 운송인은 뭐 제가 암기장에도 다 전반적으로 정리해놨으니까 일순환 때 운송인을 봤으니까 뭐 간단히 하고 뭐 위탁 매매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불이타가 나오면 예전에 뭐 다른 시험도 그렇고 상법 교수님들이 불이타를 내면 다 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교수님들이 무지막지하게 뭐 내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법에서 뭐 이런 것들 이제 보험법도 나오기 시작하고 하니까 모의 시험에 그래서 사례형 같은 거 걱정하시는데 몇 가지 체크를 할 거고 나중에 뭐 첨삭반에서 문제도 내고 했지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 리마인드 특강 할 때 그 첨삭반 자료 가지고 한번 할 텐데 그때 뭐 몇 가지 체크하면 돼요. 근데 그걸 벗어나면 어차피 뭐 합격하는 1,700명 중에서 그것까지 준비하고 하는 상황 없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제 몇 가지 찍어서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보험법 특강도 뭐 예전에 동영상 여러 드렸으니까 그거 뭐 자료 가지고 좀 어떻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뭐 중요한 쟁점들 정리하고 그거 벗어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준비할 만한 시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뭐 그렇게 좀 강약 조절을 해야죠. 상법은 특히. 자, 그러면 일단 그래서 교재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총 4회니까 그 3일차 오후에 또 시험 한번 보고요. 그래서 시험 보시고 뭐 그렇게 하고 그다음 마지막 날에 저 뒤에 있는 기록형 그것도 이제 같이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진도를 맞추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교재로 가셔서 262페이지에 상법 총칙에서 이제 상인인지 여부. 그러니까 우리는 통합형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게 상법이 적용되는지 민법이 적용되는지 그게 이제 산문 이제 상법이 사례형 산문에서 나오지만 일문, 이문에서 엮여서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 뭐 기록형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상사시효인지 상사율인지. 그러면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식회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주식회사나 민사회사는 이제 민사회사는 뭐예요? 회사는 다 설립 등기를 해야죠. 그래서 설립 등기가 이제 성립 요건이죠. 이게 성립 요건. 그래서 이제 상인 자격 취득 시기와 관련해서 뭐 주식회사다, 민사회사다 그러면은 뭐 등기를 했느냐를 보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는 설립 중 회사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회사가 설립 등기된 이후에는 뭐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주식회사에서 기간 보고 이런 것들이고 그럼 이제 주식회사냐 민사회사냐는 뭐예요? 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뭘 하느냐. 그래서 주식회사는 이제 46조의 행위라는 거고 민사회사는 46조 이외의 행위를 하죠. 그래서 이제 5조 이항에 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안 나올 거고 간단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인이 나오겠죠. 자연인. 그래서 자연인의 경우에는 뭐예요? 4조 플러스 46조를 보고 아니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5조 1항을 봐야죠. 상인이지. 그래서 이제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상사율인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조문을 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상법 4조를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신 경우에 3조부터요. 일방적 상행위,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일 때는 전원에 대해서 본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당사자 중에 한 명만 상인이어도 그래서 양쪽 중에 한 명만 상인이어도 상법이 적용되죠. 다만 둘 다 상인이어야 되고 둘 다 상인이가 돼야 되는 건 개별적으로 이제 검토해야죠. 상사매매, 상사유치 이런 건 둘 다 상인이어야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일방적 상행에도 상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3조를 확대 해석해서 우리 판례는 뭐예요? 이 일방 당사자가 즉 뭐 갑과 을 그러니까 한 명씩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가 갑을병 3명이다. 그리고 정이다. 그럴 때도 그 중에 갑을병 중 1명만 상인이어도 전보상법이 적용된다고 보죠. 그걸 확대 해석해서. 그다음에 이제 자연인이 상인을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이 퇴직하고 내가 이제 뭐 그 상인을 해보겠다 이랬을 때는 4조로 가는 거죠. 일단 4조 당연상인 보시면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4조에서 보면 이제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한단 말이죠. 상행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가 뭐예요? 기본적 상행위, 즉 46조에 열거된 상행위를 말하죠. 그럼 명의는 뭐 잘 아시잖아요. 명의는 뭐예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죠. 그래서 그럼 이제 비교되는 개념이 뭐예요? 계산이잖아요. 계산은 손익의 귀속 주체고, 그래서 명의는 이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죠. 그래서 뭐 자기 명의 타인 계산 이런 게 나오잖아요. 좀 이따 위탁명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명의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고, 그래서 비교할 개념이 계산이잖아요. 계산. 그래서 계산은 뭐예요? 손해와 이익. 그래서 손이익의 귀속 주체를 말하죠. 그래서 자기 명의 타인 계산 뭐 이렇게 하는 게 위탁매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면 뭐가 된다고요? 당연상이 된다. 이거죠. 당연상행.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는 46조에 열거된 22가지 상행이죠. 그럼 이제 신종 상행위는 이걸로 커버를 못하니까 5조의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5조를 보시면 의제상인, 1항이 이제 그 설비상인이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 이걸 줄여서 뭐라고 써요? 상인적 설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문을 쓸 일이 있으면 민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문을 그대로 베끼면 안 돼요. 그 시간만 낭비하고 별로 안 좋은 인상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문을 압축적으로 써야죠. 그래서 상인적 설비에 의해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여기도 상행이 뭐예요? 46조에 열거된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서 기억해 놔야죠. 그래서 특히 민소에서 무서지출 명령을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문 그대로 쭉 베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 정 기억 안 나면 조문이라도 베껴야 되지만 그거 그대로 베끼는 거는 뭐 그렇게 득점이 도움 안 되니까 줄여가지고, 그래서 5조 1항도 쓸 일이 있으면 상인적 설비에 의해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는 46조에 열거된 상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의로 본다. 가로 열고 상법 5조 1항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5조 1항이 설비 상인이고, 그다음 2항은 뭐예요?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얘기했죠? 상행위를 하면 주식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상사회사죠. 상사회사. 근데 뭐 상법상 회사에서 대표적인 게 주식회사니까. 그러니까 46조 상행위를 하면은 상사회사가 되고, 46조 외의 상행위를 하면은 뭐예요? 민사회사가 되는 거죠. 민사회사. 대표적으로 목축업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1차 산업에서는 46조를 보면, 자, 나온 김에 46조 볼까요? 46조를 기본적 상행위 또는 뭐 영업적 상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46조를 보면 영업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 상행위를 영업으로 해야 되죠. 영업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딱 한 번 하고 만다. 그러면은 영업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앞으로 계속 할 거다. 그럼 첫날도 영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은 계속성을 전제로 하죠. 영업으로 하는 다음 행위를 상행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영업의 주체가 돼야죠. 그래서 46조 단서에 보면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노무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임금 받고 하니까 피용자에 불과하니까 상인이 아니죠. 그럼 1호부터 22호까지 열거된 규정인데, 자, 1차 산업은 뭐예요? 18호밖에 없죠. 18호에 보면 광물 또는 토속에 채취하는 행위, 요거만 상행이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산업에서 뭐 목축업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목축업을 한다. 그러면은 5조 2항의 민사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사회사냐 민사회사냐는 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46조를 하면 상사회사, 46조 외의 행위라면 민사회사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회사는 뭐 무조건 상인이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요거는 뭐 그게 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자연인 같은 경우에 4조 플러스 46조 아니면 5조 1항 가는 거죠. 그러니까 4조 플러스 46조에 해당되면 이걸 검토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 4조 46조가 아닐 때 5조 1항으로 해서 이제 상인적 방법과 상인적 설비를 가지고 영업으로 하면은 상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검토해서 상인 자격 취득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걸 근거로 이제 그 교재로 오셔가지고 262페이지에 자, 1번 당연상행 보세요. 당연상행은 자기 명의로 상행을 해야죠. 그래서 그건 뭐 4조에 있는 거고, 자, 자기 명의란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 니은번의 상행이란 46조의 열거된 기본적 또는 영업적 상행위를 말하고 그럼 상행위는 한정적 열거 46조는 열거 규정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영업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영업으로. 그래서 영업성은 뭐예요? 영업성은 또 세 가지 요소예요. 영리성, 계속성, 대외적 인식 가능성. 그래서 영리성이고 영리는 뭐예요? 이윤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윤. 그럼 이제 영리라는 개념이 상법에서 두 군데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두 가지로. 지금 보신 이윤을 추구한다. 돈 번다는 거죠. 이윤 추구. 그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회사의 개념에서 영리법인이잖아요. 회사가 영리법인인데 그때 회사의 영리는 뭐예요?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돈 벌면 주주들에게 배당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구성원에게. 그래서 구성원은 이제 주식회사에서는 주주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외의 회사에서는 사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적회사는 사원. 그래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는 게 영리. 그래서 이윤을 추구한다는 건 지금 보신 상인의 개념 요소고 이익을 분배한다는 건 뭐예요? 회사의 개념 요소죠. 회사.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뭐 정리하는 거고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래서 영업성은 영리성, 그 다음에 계속성. 아까 얘기했죠. 오늘 딱 한 번만 하고 말 거는 영업성이 없기 때문에 상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개석할 것이어서 오늘 개업 첫날이다. 그럼 계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외적 인식 가능성. 자기가 뭐 집에 앉아가지고 뭐 컴퓨터 가지고 한다. 이런 것들은 대외적 인식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10번에 기업성. 이거는 뭐예요? 아까 보셨던 46조 단서. 오로지 임금 받을 목적. 이거는 기업성이 없다는 거죠. 이게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뭐 현대 삼성 말하는 그런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업의 주체를 말하잖아요. 기업성은 상법에서 기업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뭐 대기업 이걸 생각할 게 아니라 영업의 주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상인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설비 상인 가서 보시면 5조 1항이죠. 설비 상인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46조 상행위 외의 행위를 여기도 영업으로 해야죠. 영업으로. 따라서 요건에 기업번에 상행위 즉 46조 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해야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상인적 설비와 디귿번의 상인적 방법이죠. 그래서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를 이제 다 그대로 베끼지 마시고 쓸 일 있으면 상인적 설비, 상인적 방법. 뭐 상인적 방법의 개념은 뭐 상인이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뭐 상인적 방법의 개념까지 쓸 일은 없을 테니까 상인적 설비와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이제 46조 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면은 설비 상인 5조 1항이다 이거죠. 그다음 뭐 회사는 뭐 상인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 안 나올 거니까. 그다음에 3번은 뭐 판례잖아요. 상인 자격 취득 시기는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상인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때 자기가 상인이어야지 상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은행은 주식회사니까 이제 은행인 대출해주는 채권자는 당연히 상인이고 대출 받는 채무자가 상인이냐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판례 보시면 영업을 위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 적용받기 위해서는 행위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 취득해야죠. 그래서 뭐예요? 대표이사가 대출을 받는 건 대표이사가 상인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회사가 상법에 따라서 상인으로 의지해. 그러니까 회사는 뭘 하든 상인이라고 그랬죠. 그래도 대표이사가 상인은 아니니까요.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돈을 빌렸다. 그럼 만약에 은행으로부터 빌리면 은행이 회사니까 당연히 상법이 적용되겠죠. 근데 뭐 친구한테 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이 모자라가지고 친구한테 빌렸다. 그렇게 되면은 뭐 친구는 상인이 아닐 테니까 그럼 그것만 가지고 상행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의 주체가 직접 빌려야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회사 설립할 목적으로 친구한테 돈을 빌렸다면 그건 이제 상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사시효가 아니라 민사시효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기록형에서 이제 나올 수 있죠. 뭐 사령에서도 1문이나 2문에서 3문이 아닌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뭐 유명하고 중요한 판례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인적 설비와 관련해서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가 나오는데 인적 설비에서 대표적인 게 상업 사용인이잖아요. 그럼 상업 사용인의 3명, 지배인, 부분 사용, 이제 지배인, 부분 사용인, 의제 점포 사용인 이 3명을 알아야 되는데 의제 상업 사용인은 뭐 거의 출제가 객관식에서조차도 잘 안 물어보죠. 그러니까 지배인하고 부분 사용인을 정리해야 되는데 특히 지배인 부분은 뭐 한번 출제됐고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조문을 보시면 10조 가볼까요? 그러니까 상업 사용인이 뭐예요? 민법상 대리인과 유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배인과 관련해서는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과 관련된 부분이 7회 변심과의 사례형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지배인 관련해 가지고 했던 문제, 그 집무에서 사례 문제 한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 그 집무 문제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복습할 때 일단 일순환하고 집무대 문제들은 정리 좀 해야 되니까요. 10조 보면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본인 대리인 이런 명칭을 쓰는데 상법에서는 상인, 상업사용인 이런 명칭을 쓰죠. 그다음 중요한 11조 지배인을 영업주에 가름하여 영업에 관련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할 수 있다. 그래서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민소법에서 뭐예요? 지배인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 이 사람이 진짜 지배인이면 변호사가 아니어도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다. 근거는 상법 11조 1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업무집행조합원도 똑같이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논의들이 이제 학설 대립 있었던 거고. 그래서 재판상 재판에 모든 행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2항에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전문 기타 사용인, 여기서 사용인은 피용자를 말하죠. 선임 해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배인은 지배인을 선임 못하고. 그다음 11조 3항의 문제가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선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물어봤어요. 선의 무중과실로 봤죠. 따라서 중과실이면 악이다. 여기에 판례가 있었고 요게 이제 사례형에 출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표현 지배인으로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갑이 상인인데 A를 뭐 지배인으로 선임했어요. 지배인으로. 그래서 지배인도 대리인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미 대리인으로서 지배인을 선임한 거죠. 그래서 지배인을 선임하면서 지배인은 11조 1항에 따라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지배권을 제한을 했단 말이죠. 제한. 너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제한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예 금지, 절대 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음거래 하지 마라. 그래서 어음거래 금지. 그러니까 너는 내 이름으로 어음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금지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뭐예요? 절차적 제한이 있죠. 그래서 절차적 제한. 그러니까 이건 주로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절차적 제한으로서 뭐예요? 이사회나 뭐 주총이나 등의 뭐예요? 승인을 받아라. 두 가지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 자체를 하지 마라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할 수는 있는데 대신에 이사회나 주총 승인을 받아라. 또는 뭐 절대 금지에서도 뭐요? 대출을 받더라도 1억 초과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1억 초과는 절대 금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걸 위반한 게 나오겠죠. 적법한 거 뭐 시험에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반했을 때는 이렇게 절대 금지를 이제 어음거래 금지인데 어음행위를 했다. 그럼 뭐가 돼요? 무권 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반하면 무권 대리 문제로 가죠. 무권 대리. 그럼 원칙적으로 무권 대리는 이제 표현 대리를 검토해서 표현 지배인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 지배인은 11조 3항으로 그냥 해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표현 대리로 갈 필요 없이 즉 표현 지배인으로 갈 필요 없이 11조 3항으로 가면 된다는 거죠. 11조 3항. 그래서 그게 11조 3항의 선의의 개념에 대해서 판례가 선의 무중과실로 봤고 그래서 이제 7회인가 뭐 그때쯤 별시에 사례형으로 나왔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고 그다음 여기는 뭐라고 해요? 여기는 우리가 상법에서 전단적 대표 행위. 그러니까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라면 전단적 대표. 여기는 대리니까 전단적 대리 행위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가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광의의 무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의의 무권 대리인데 민법에서는 이걸 별도로 전단적 대표행위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민법에서 아예 그런 형태를 출제도 안 하고, 그래서 상법에서는 이것을 별도로 전단적 대리행위 또는 대표행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단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일본 애들이 번역한 건데 우리 한자로 쓰면 이제 독단적 이런 말을 쓰잖아요. 전단적이란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 안 쓰죠. 여기서만 쓰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독단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절차적 제한을 위반했을 때를 전단적 대표행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한자식으로는 이렇지만 이제 교과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답안지 쓰실 때는 전단적 대표행위라고 쓰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광의의 무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도 취급하는 거고 상법에서는. 그래서 이제 표현 지배인으로 갈 필요 없이 11조 3항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11조 3항에 선의의 판례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 11조 3항과 똑같은 취지의 조문들이 이제 15조 2항에 있고요.
그 다음에 38구조 사망이 준용하는 이제 209조 2항에 있고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판례가 드디어 나왔잖아요. 이게 없다가. 그래서 이게 이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38구조 사망 209조 2항에 준용하는 209조 2항과 해서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에 판례가 없다가 최근에 뭐예요? 똑같이 악의중과실로 판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11조 사망이 다시 나올 여지도 있지만 이제 저 38구조 사망 209조 2항 이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조 사망에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적에 대항하지 못하는데 선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선의 무중과실로 받고 그 다음에 15조로 가서 보시면 이제 부분 사용인이죠. 그래서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받은 사용인은 그러니까 지배인은 모든 이제 영업에 대해서 다 그 지정벌에서 모든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부분 사용인은 특정 종류 특정 사항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재판상 행위는 못하는 거고 그 다음 2항이 뭐예요? 11조 3항. 그래서 자재과장, 자재부장한테 너 자재거래만 담당해라. 대신에 이제 5억 넘는 거래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부분 대리권의 내부적 제한이죠. 그래서 11조 3항 규정은 전항이 준용한다. 그럼 이제 11조 3항을 그대로 준용하니까 여기서도 선의 의미는 선의 무중과실로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그건 15조 2항은 뭐 사령으로 나올 만큼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럼 이제 회사로 가서 자 209조 2항 조문 보세요. 그래서 이게 389조 3항에서 즉 주식회사에 준용하죠. 어차피 뭐 사례형은 주식회사 나올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뭐 나머지 기타 회사는 버려야죠. 그것까지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주식회사 위주로 선택형조차도 뭐 나머지 회사는 다 버리고 자, 그래서 209조 보면 이제 인적회사에서는 대표 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 사원에 관한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의 모든 행위를 권한이 있다. 11조 1항과 똑같은 조문이죠. 2항에 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이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판례가 없어서 만약에 이게 출제가 되면 11조 사망 판례를 갖다 쓰면서 여기도 선의 무중과실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판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선의 무중과실로 해석을 하죠. 다 일치해서. 그래서 이 209조, 뭐 210조 이런 것들이 389조 사망에서 즉 주식회사에서 준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의 선의 의미가 선의 무중과실이다. 그러니까 악의는 선이라도 중과실로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험법에서 자 646조의 6으로 가볼까요? 저 뒤에 보험법에. 그러니까 보험법이 가장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이제 2014년도인데 거기에 이제 보험 대리상을 만들면서 그 신설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646조의 2를 보시면 그러니까 보험 대리상이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불이타 문제가 나오면 뭐 이렇게 사례형에서 만약에 그러면 어딘가는 조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찾아야 돼요, 조문을. 그래서 646조 2를 보면 보험 대리상 등의 권한. 보험 대리상은 다음 갖고 권한이 있다. 그래서 뭐 등등등 있죠. 그다음에 2항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상의 1항 갖고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리권을 제한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다만 보험회사는 그러한 권한의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똑같은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판례가 없죠. 그럼 선의 만약에 나오면 선의의 의미를 이제 11조 3항과 389 아까 보셨던 209조 2항 취지에 따라서 선의 무중과실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나오면은 그 법리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 대리상의 개념으로 646조 2의 2항에 같은 취지가 있다. 뭐 체크를 해두시고. 그래서 항상 혹시나 뭐 보험법이 이런 것들이 사례로 나오면 이제 안 찍어준 것이 나오면 어디 뭐 구속지에 이제 조문이 있을 테니까 그걸 좀 찾는 연습을 좀 하시고. 그래서 보험 대리상 권한에 646조 2항에 똑같은 조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14조의 표현 지배인 보시면 14조에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 그러니까 본부장, 지점장은 예시잖아요. 그래서 명칭을 뭐 영업소장 이런 사람 다 표현 지배인으로 보죠. 지배인으로 보죠. 명칭 사용하는 자는 본점,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만 표현 지배인은 뭐예요? 재판상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표현 지배인은 상대방이 선의 무중과실일 때 보호를 받기 때문에 소송 행위는 절차 한정이 중요하니까 이제 표현 책임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법상 표현 대리 되느냐에서 부정설의 논거가 상법 14조 1항 단서의 얘기죠.
그래서 2항의 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악의의 의미를 악의 중과실로 해석하는 게 다수설적 입장이고, 근데 이제 부분 사용인은 표현 부분 사용인의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15조의 부분 사용인 좀 전에 보신 대로 15조는 이제 14조 같은 규정이 없죠. 그래서 14조를 유추할 거냐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는 대부분 이제 명문에 충실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헌법에서 배우시는 뭐 사법 소극주의 이런 취지에 따라서 명문 규정 없으면 잘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농고도 항상 그렇잖아요. 명문 규정 없기 때문에 그건 입법으로 해결해야지 해석으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판례들 보면 대부분 명문 규정 없으면 잘 인정 안 해주죠. 그래서 표현 부분 사용인은 어디로 가요? 민법으로 간다. 14조 유추가 아니다. 이게 판례잖아요. 자, 교재로 오셔가지고 4번을 보면 상법은 부분 사용인의 경우에는 오인될 만한 명칭에 관한 신뢰를 구하는 규정이 없죠. 규정. 따라서 이제 부분 사용인에 대해서까지 오른쪽에 상대방 신뢰를 보호한다는 것은 너무 이제 거래 안전 보호 때문에 영업주 즉 상인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되잖아요. 따라서 어디로 간다? 민법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 125조나 750조 사용자 칭의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상법 14조 규정을 유추 적용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표현 책임은 예외적으로 이제 거래 안전 때문에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는 기본적으로 명문 규정이 없을 때 안 된다. 그 예외는 또 좁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뭐 말씀드린 대로 지배권을 내부적으로 제한할 때는 11조 3항의 문제죠. 자, 판례 보시면 지배인 행위가 객관적 성질에 비춰서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 대리권 제한 규정 위반해서 내부적으로 뭐 대리권을 제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제3자가 대리권 제한 사실에 대해서 여기죠. 악의중과실. 그러니까 11조 3항에는 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의 의미를 선의 무중과실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주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3자의 악의중과실은 항상 뭐예요? 제3자는 선의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상 즉 지배인의 행위에 대해서 무건대리라고 주장하는 영업주 본인이 너 악의중과실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입증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1조 3항의 문제로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 상업사용인은 그 정도 정리하면은 뭐 웬만한 객관식도 다 정리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물적 설비의 대표적인 상호로 가서 보시면, 그래서 상호도 뭐 조문 볼까요? 그래서 상호 조문으로 가셔가지고는 이제 22조, 그 다음에 23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22조부터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등등해서 동정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죠. 그래서 22조의 법적 성질이 뭐냐가 논란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23조로 가보면 요것도 이제 몇 년 전에 사례로 출제가 됐죠. 그거 뭐 그때도 뭐 유력한 예상 문제였고, 뭐 제 암기장에 있었던 문제하고 목차도 똑같이 쓰는 거였으니까. 뭐 웬만한 쟁점들에서 다 있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의 사용 금지. 자, 그래서 이제는 기록형에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상호 사용 폐지 청구와 관련해서 뭐예요? 상호 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위 등 말소 청구하듯이 등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등기를 특정해서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쓰는 형태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186조 때문에 등기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샀어도 등기를 못하면 소유권 취득을 못하죠. 근데 상호는 뭐예요? 먼저 쓰면 임자라고 그랬어요. 선사용자면 되죠. 선사용자. 그래서 상호의 선사용자가 이제 등기된 이제 후사용자. 그래서 이제 선사용자는 뭐예요? 미등기란 말이에요. 미등기. 그러니까 물론 뭐 입증의 문제죠. 근데 시험 문제는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갑이 뭐 언제부터 사용을 했는데 그 후에 을이 동일한 상호를 쓰면서 등기를 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권법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물권법에서는 얘는 등기했으니까 말소청 얘는 미등기인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상호는 먼저 쓰면 된다 그랬어요. 먼저 쓰면은 권리를 취득하죠. 등기는 상호권을 강화시켜 줄 뿐이지 등기로 상호권이 창설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걸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일단 말소 등기를 청구할 때 그래서 미등기 선 사용자가 등기된 후 사용자를 상대로 뭐요? 상호 사용 폐지 청구권. 그래서 상호 사용 폐지 청구권으로서 그래서 폐지 청구권은 이제 사실상 폐지 뭐예요? 간판 내려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간판 철거하라고. 그다음에 뭐 상품에다가 뭐 상호 같은 거 쓴 거 다 지워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법률상 폐지와 관련해서는 뭐예요? 상호 등기 말소 청구. 그래서 상호 등기 말소 청구. 이게 이제 사례형에 출제가 됐었고, 이제 기록형에도 나오면 뭐 똑같아요. 등기 이제 특정 나올 거 아니에요. 등기 번호가 특정해갖고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 말소 등기 청구하듯이 피고는 원고에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가면 되죠. 그리고 청구 원인에다가 23조, 뭐 22조 이런 걸 쓰는 건데, 자 23조부터 검토를 해서 23조 목차가 뭐라고 했어요? 부호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정한 목적, 오인 가능성, 손해 발생의 염려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23조 보시면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여기서 요건 두 가지가 빠졌죠. 부정한 목적, 오인 가능성. 그 다음 2항에 1항을 위반해서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을 때 이로 인해서 손해받을 염려, 저 세 번째 손해 발생의 염려죠.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 그럼 뭐예요? 이제 등기된 상호는 상호권이 강화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손해 발생의 염려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또는이라고 돼 있잖아요. 대등한 요건이죠. 그래서 손해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 그러니까 상호를 등기한 자는 나한테 손해 발생 염려가 있다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3항에 이항 규정은 손배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뭐예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상호는 말소하고 별도로 손해배상. 그러면 이제 기록형 같은데 의뢰인이 와서 저 등기 말소해주고 나 그동안 손해 생겼으니까 뭐 손해를 배상 청구해달라. 그러면 이제 같이 청구하면 되죠. 액수야 뭐 판단하는 기준을 줄 테니까. 그 다음 4항에 보면 동일한 특별시 등등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뭐가 돼요? 부정 목적 추정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갑도 등기를 했다. 갑도 등기를 했다면 부정한 목적이 뭐예요? 추정이 되죠. 추정. 이런 것들이 법률상 추정이 있잖아요. 법에 추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반대 사실을 의리 입증해야죠. 나는 부정한 목적이 없다. 이걸 입증하는 거고. 따라서 갑은 자기가 선 사용자면서 등기까지 했다면 뭐만 입증하면 돼요? 오인 가능성만 입증하면 되죠. 오인 가능성. 그 부정한 목적은 추정이 되고 손해 발생은 아예 요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처럼 등기가 되면 상호 전형권이 강화가 되는 거지 창설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미등기 선 사용자도 부호손을 입증하면 등기된 후 사용자를 상대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추정이 되니까 을이 반대사 입증하면 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려당 사건이 그거였잖아요. 고려당 사건이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봐서 깨졌잖아요. 패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2조로 갈 수 있지 않느냐. 22조는 뭐예요? 그냥 동일 상호면 뭐 부정한 목적이고 뭐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22조의 법적 성질을 뭐로 볼 거냐? 등기법상 권리, 실체법상 권리 학설이 나눠지는데 판례는 실체법설의 입장이죠. 그래서 실체법설의 입장이기 때문에 22조로도 뭐예요?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반대견해는 뭐예요? 반대견해는 22조는 등기관에게 권한을 준 거다. 그래서 동일한 상호가 들어오면 등기관이 배척하라는 절차법상의 권리를 등기관에게 준 거지 이렇게 22조를 근거로 말소 등기 청구는 못한다. 그게 반대견해인데 판례는 아니다. 실체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상업등기법 개정 때문에 뭐예요? 완벽하게 동일한 상호에 한정되죠. 동일 상호. 이거는요 유사 상호까지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동부주택 건설 주식회사 판례가 이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사례형에는 출제가 됐고 그것도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사례형에 출제됐는데 몇 년 됐으니까 뭐 다시 또 나올 수 있고. 그래서 23조, 22조 이런 것들 써야죠. 자 그러면 이제 6번 가셔가지고 상호 사용의 부정 목적 부오선에서 부잖아요. 판례는 마산고려당이라는 상호를 먼저 사용한 자가 그러니까 마산고려당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고려당 분점이 내려갔죠. 그래서 서울고려당 마산분점이라는 상호 사용한 자에 대한 폐지 청구에 관련해서 피신청인 이게 이제 그 가처분으로 했기 때문에 원고 피고가 아니라 신청인 피신청인 이런 형태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당장 이제 가처분해가지고 이제 못하게 막은 거예요. 자, 피신청인은 칠판급에서 을이죠. 신청인의 상호가 가지는 신용 경제적 가치를 영업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 의도가. 그러니까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 이거죠. 오히려 서울 고려당이 더 큰 회사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목적을 부정한 거고. 그래서 부정한 목적의 개념이 뭐예요? 자기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영업을 타인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인시키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뭐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고려당에서 부정한 목적이 깨져가지고 결국 이제 원고가 패소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 가처분 신청했으니까 채권자가 패소한 거고. 그 다음에 오인 가능성 두 번째 요건이요. 오인할 수 있는 상호란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건 아니고, 다만 동종 영업이면 오인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반드시 동종 영업에 한정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그리고 전체를 비교 관찰해서 뭐 등등의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니까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로 한정되진 않고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답안지에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유명한 판례잖아요. 보령제약 주식회사가 서울에 개설한 보령약국하고 수원에 개설한 보령약국, 뭐 약국은 걸어 다니니까 뭐 서울 사람들이 뭐 수원까지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가 없다고요? 오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당은 부정한 목적이 없는 거고, 이제 보령약국은 오인 가능성이 없다. 이제 지역적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오손의 뭐 대표적인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23조로 가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될 뿐, 그리고 원고는 또 아무리 등기가 돼 있더라도 오인 가능성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둘 다 패소한 거 아니에요. 고려당 사건도 그렇고 보령약국도. 그러니까 22조를 실제법상 권리로 보는 게 상호권자 보호에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8번 쟁점 가셔서, 자, 판례는 일단 그 두 번째 줄에요. 22조는 동일 상호의 이중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등기관한테 들어오면 이제 각하시키라는 것뿐만 아니라 선 등기자가 후 등기자에 대한, 그러니까 뭐예요? 선 사용 선 등기자가 후 사용 후 등기자를 상대로 말소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소등기 청구, 이제 기록형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고, 말소등기 청구권도 인정한 것이어서 실체법설이다. 그럼 이제 논고에서 그 첫 번째 줄에 보면 상법과 비송사건 절차법이 구분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차법설, 그 소수설에서 얘기하는 그런 등기관이 각하하는 건 비송사건 절차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설 판례 얘기는 니네들이 얘기하는 그런 효과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있고, 아니 상법은 실체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논고가 상법과 비송법이 구별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실익도 아까 얘기한 대로 23조로 가면 아무리 갑이 선등기권자라도 을의 부정한 목적이 추정될 뿐이잖아요. 추정되면은 을이 뭐예요? 반대 사실 증명하면 추정이 깨어지잖아요. 근데 22조로 가면 뭐 부정한 목적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용했고 선등기자야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사용 선등기자다 그러면 이제 끝인 거잖아요.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물론 상업등기법 때문에 완벽하게 동일해야 되고, 그것만 빼면은 부정한 목적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9번 가셔가지고 상업등기법의 개정 때문에 판례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판례가 변경됐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가지고 판례가 태도를 바꾼 거니까 이제 이게 뭐 전합제 판결로 변경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업등기법은 동일한 특별시 등등에서는 이제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라고 개정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등기관이 받아주는 건데, 등기관이 법관이 아닌데 가게들이 이름들이 막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민원이 생기는 거죠. 왜 내 건 안 받아주고 제 건 받아주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업등기법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상업등기법을 개정해서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고 개정했죠. 그러니까 판례는 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이후에는 22조의 범위 역시 동일한 상호다 이거죠. 그래서 뭐 유명한 판례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명칭을 빼고 나머지 부분이 동일해야죠. 그래서 동부주택 건설 주식회사가 동부건설 주식회사 등 뭐 회사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등을 상대로 22조는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회사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이 앞 회사는 동부주택 건설이고 뒤에 거는 동부건설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말소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상업등기법 개정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뭐 이제 뭐 상호와 관련된 상호 전용권도 사례형이 한번 출제됐지만 오래됐으니까 뭐 사례형 기록형 대비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명의대여자 책임이 유력한 예상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일순환 받고 뭐 모든 책이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24조 조문부터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해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럼 명의대여자 책임도 외관주의니까 외관의 존재, 부여, 신뢰 뭐 이런 것들의 요건들을 복습할 때 체크해 보시고, 그러면 10번 쟁점으로 가셔가지고요.
뭐 외관과 관련해서 문제점에 명의대여자 책임에 영업이 동일해야 되느냐, 즉 명의대여자의 영업과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동일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동일하면 모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학설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판례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여력이 되면 학설을 써주시고 아니면 판례 쓰고 그냥 제가 써놓은 검토 쓰시고 그럼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돼요. 자, 필요서를 보시면 명의대여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명의대여자가 영업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인천직화시립병원 그런 얘기죠. 그때는 직화시였으니까. 그래서 인천직화시립병원, 인천직화시가 이제 그 상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설은 명의대여자가 영업이라면 동일해야 된다. 그러면 명의대여자가 영업을 안 하면 뭐 동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고. 근데 분료설은 명의대여자가 영업을 하든 말든 동일한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판례는 명확하게 판시하지는 않고 호텔과 나이트클럽의 동일성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나이트클럽에 주류를 납품한 사람이 호텔을 상대로 대금 청구했는데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판례는 뭐 긍정설이다, 부정설이다, 또는 필요설이다, 불효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써는 것처럼 호텔과 나이트클럽의 경우에 영업 동일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검토는 그냥 뭐 분료설로 가는 게 무난하겠고요. 그래서 뭐 상호가 영업의 종류와 범위까지 한정한다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요즘은 상호를 보면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뭐 IT 기업도 많고 해가지고 이름만 보면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그러니까 분료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하는 게 무난하고. 그 다음에 11번에요. 조문에는 연대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진정 연대로 보죠. 판례는 대여자 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중첩 부분에 관해서 소멸하면 소멸하는 부진정 연대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조문상으로는 연대하여인데 실질은 부진정 연대가 되죠. 그래서 이제 부진정 연대의 법률 관계를 이제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상호는 뭐 그 정도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적 설비에서 또 중요한 게 6장에 상업 등기로 가서 보시면 상업 등기 보신 게 그 상업 장부에서는 혹시나 해서 보는 건데 그 상업 장부는 32조 한번 볼까요? 32조. 그러니까 우리가 민소에서 문서 제출 명령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소법상의 문서 제출 명령은 뭐 민소법 344조에 따라서 뭐 그런 요건을 검토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상사 뭐 저 회사와 소송이 걸렸다. 그럼 이제 그 회사의 뭐 상업 장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32조가 그거예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상업 장부의 전부나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혹시나 그냥 뭐 객관식 지문에 끼워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32조의 요건을 갖추면 민소법상의 뭐 문서 제출 명령과 별도로 32조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업장부에 뭐 또 상업장부 또는 일부분, 그러니까 뭐 전부나 일부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그런 조문이 있다 정도는 뭐 체크를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상업 등기로 가셔가지고 그럼 뭐가 등기 사항인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일단 뭐가 등기 사항인지 알아야지 이제 이 등기 여부를 문제 삼을 테니까. 그래서 아까 안 보고 넘어갔는데 13조 같은 건 지배인은 등기상이에요. 그래서 그 13조 한번 볼까요?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에 관해서 지배인을 둔 본점 지점 소재에서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등기 사항인지는 그럼 상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나올 때만 외워야죠. 그래서 지배인 등기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주식회사는 317조 이게 등기사항이죠. 그런 건 이제 나중에 회사법에서 보시겠지만 그럼 이제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이 뭔지 그러면 주관식은 317조 찾는 거고. 그래서 이제 등기사항은 이제 법조문에 규정돼 있으니까 그걸 전제로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상업등기 효력과 관련해서 37조 1항과 39조를 이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7조 1항 보시면 등기할 사항은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13조, 그다음에 317조 이런 거 갖고 찾는 거예요.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37조는 게으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변경 등기를 해태했다 이런 거. 근데 선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판례는 없죠. 그러니까 선의에 대해서는 뭐 다수설은 어디나 상법에서는 선의 무중과실이니까 양자 조화 측면에서 그러니까 판례에 있는 것들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37조 1항은 상업등기의 소극적 공시력이잖아요.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게으른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 나쁜 거는 39라고 그랬죠. 부실등기 또는 불실등기. 그 39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이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상의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37조 1항은 게으른 거고 39조는 이제 나쁜 거고 그 기준은 등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는 39조고 지배인을 변경했는데 이 변경 등기 안 한 건 게으른 거잖아요. 그건 37조로 가고 게으른 거냐 나쁜 거냐 이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37, 39의 문제를 검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12번 쟁점으로 가셔서 판례는 등기 신청권자가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책임 있는 사유로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관여하거나 또는 불실 등기 존재를 그러니까 판례는 뭐 불실 섞어 쓰죠.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방치. 그러니까 악의 방치에 한정된다는 게 판례가 그러니까 제3자가 이런 제3자가 뭐예요? 허위의 외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알았을 때 책임지느냐 관련해서 판례가 딱 두 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39조, 395조. 그래서 전부 다 뭐예요? 악의의 한정, 악의 방치의 한정이 된다. 따라서 선이라면 몰랐다면 설사 중과실이 있더라도 본인은 책임을 안 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판례가 딱 두 군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잖아요. 이제 알고 있음의 방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3자가 허위 외관에 등기를 했는데 본인이 알면서 방치할 때만 책임진다는 거예요. 몰랐다면 설사 중과실도 책임 안 진다. 판례가 그렇게 해석하죠. 등 신청권자의 고의과실로 스스로 불실 등기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39조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등기하면은 그건 다툼이 없죠. 당연히 적용되는데 제3자가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관여하거나 그러니까 관여는 과실로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의로 또는 악의로 관여하거나 또는 알면서 방치. 따라서 몰랐다면 중과실이 있더라도 39조 책임은 안 진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뭐 상업 등기 어려움 뭐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업 양도는 뭐 사례형 기록은 다 나왔잖아요. 뭐 다 나왔지만 다 중요한 개념이죠. 뭐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자, 41조를 보시면 일단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뭐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등등 그다음에 인접도 포함하죠. 그래서 동정 영업을 못 하고요. 그다음 2항에 동정 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때는 동일한 등등에서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 소유력이 있다. 그러니까 약정하면 20년까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 42조 뭐 이게 중요하잖아요. 상호 소경 양수인의 책임.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의 준말이 소경이잖아요. 소경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가게 주인이 바뀌었는지 모르니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권에 대해서 양수인도잖아요. 양수인만이 아니라 양수인도 함께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것도 이제 외관의 일종이죠. 그럼 양수인의 책임 면하려면 2항에 양수인이 영업 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 채무에 대한 책임 없음을 등기하면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등기야 자기가 혼자 가서 등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통지는 같이 해야죠.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해서 통지했다면 통지받은 제3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통지는 같이 해야 돼요. 뭐 채권형 통지 이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통지하라고 돼 있죠. 그다음 43조 전조 1항의 경우에 상호소경 양수인이죠.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선의 무중과실이죠. 여기 조문에 그렇게 돼 있죠. 선의며 중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했을 땐 효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양도인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양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가고 이렇게 가야죠. 그 다음 44조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더라도 뭐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 인수할 것을 광고. 그러니까 상호 소경 또는 광고잖아요. 요건이. 그 42조랑 44를 묶어가지고 상호를 소경하거나 또는 뭐예요? 소경 안 하더라도 광고. 이렇게 되면 양수인도 책임지는 거고. 그 다음에 45조 영업상 채무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뭐예요? 양도인께 소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록형에서 뭐예요? 채권자가 청구를 해달라고 하는데 2년이 지났다. 그러면 양수인만 피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록형에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45조 영업 양수인이 42조 1항 상호소경 그 다음 전조 광고잖아요. 속광 보통 이렇게 외우죠. 소경 광고의 규정에 따라서 변제 책임이 있을 때 양수인도 책임지는 거잖아요. 42조 1항에 보셨다시피 그럴 때는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양도인께 소멸하죠.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나가지고 의뢰인이 오면 양수인만 피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 있죠. 2년 전에는요. 둘을 뭐 공동피고로 묶으면 되죠. 통공으로.
그래서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둘 다 피고가 돼서 뭐 통상의 공동소송을 묶어가지고 이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뭐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청구하면 될 거고 2년이 지났으면은 양수인만 피고가 되고 그렇게 뭐 기록형에서 피고가 누구냐 뭐 이런 얘기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교재로 오셔가지고 13번에요. 영업양도가 나오면 영업양도의 개념을 써줘야 돼요. 자,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 목적으로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 이게 영업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으로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인 영업재산을 동일성을 유지하는 채권계약이죠. 그래서 동일성을 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식당을 양도할 때 뭐 식자재는 누구한테 팔고 냉장고는 누구한테 팔고 이게 따로따로 팔면 그건 매매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영업양도도 일종의 뭐예요? 가게를 파는 거잖아요. 매매인데 포괄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 이전이죠. 그러니까 포괄 승계는 아니고, 그러니까 특정 승계죠. 매매니까. 그래서 상속 합병 같은 포괄 승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포괄적 이전이다. 그 용어를 잘 구별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동일성을 쪼개면, 동일성을 해체시키면 그건 영업양도가 될 수 없고요. 그냥 뭐 냉장고는 따로 팔고 뭐 식탁은 누구한테 팔고 따로따로 쪼개서 팔면 그건 그냥 일반적인 매매잖아요. 근데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일체로서 이전이 돼야 되죠. 그래서 뭐예요? 근로관계도 이전이 되잖아요. 근로관계도. 그래서 그 영업양도에서 이게 이제 부당해고 수단으로 악용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양도 판례가 10개면 그 중에 한 3개 정도는 이 근로기준법 위반 이 문제인데 그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런 것도 뭐 제외하고 하여간 근로관계도 유지가 돼야 되죠. 동일성을 유지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14번은 이제 경업금지 의무는 뭐 그냥 객관식으로 첫 번째 판례 아까 그 41조 보셨죠? 경업금지 대상으로의 동정 영업이란 양도된 영업과 자 키워드가 뭐예요? 경쟁 관계죠. 경쟁 관계. 그러니까 식당이 뭐 중식당 하다가 뭐 이제 양식당으로 바꿨다. 그래도 경쟁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뭐 주인 보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양도된 영업과 경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말한다 이거죠. 넓게 보죠. 그 다음에 경업금지 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물적 설비를 기준하는 게 아니라 영업 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하나, 아니 길 하나 건너면 그 뭐야 그 바뀌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옛날에 했던 소송도 여기서 이제 학원을 하다가 학원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도 다 넘어가고. 근데 바로 여기 육교 지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학원을 차렸는데 여기는 서울시고 이제 그 행정구역상 여기는 경기도였거든요. 근데 뭐 여기 있는 학교 애들이 뭐 육교만 건너면 다 여기 가잖아요. 그럼 이건 경쟁 지역으로 봐야 되겠지 이런 건. 그러니까 도가 다르다고 뭐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일 지역 인접 지역은 물적 설비 기준으로 정하는 거는 그러면 여기는 서울시고 여기는 경기도니까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정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영업 양도인의 기준이 뭐예요? 통상적인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이걸 기준으로 정해야죠 당연히. 카센터 같은 건 차 가지고 가니까 뭐 1시간 거리를 이전했다. 그래도 뭐 차 가지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쟁 관계, 동정 영업은 넓게 봐서 경쟁 관계, 그 다음에 경업금지 지역으로서의 동일 인접은 물적 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이러면 틀리죠, 객관식에서. 그래서 통상적인 영업 활동이 이루어진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에 영업양도 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해서 정함이 없을 때는 뭐예요? 그러면 이제 1항이 적용돼서 10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영업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서 41조에 근거해서 경업금지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업금지 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된 영업을 다시 또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은 또 병한테 팔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전전 양도될 때 양수인의 경업금지 청구권은 이것도 뭐예요? 양수인에게 전전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거니까 영업재산의 일부잖아요.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양수인에게 양도되고 수반해서 지명채권인 경업금지 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 권한도 이전된다. 그러니까 자기합수표에서 이득상환 청구권하고 똑같이 보잖아요. 통지 권능까지. 원래는 이게 민법상 법리로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민법상 법리로는 아시다시피 갑이 을한테 채권이 있는데 이걸 병한테 양도하면 어떻게 돼요? 양도인이 통지를 해야지 양수인은 어떻게 돼요? 양수인은 대리나 즉 갑의 대리인이나 또는 뭐 사자 자격에서는 가능하지만 뭐요? 대위 통지는 안 되잖아요. 대위 통지는 안 되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통지 권능까지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법상 법리에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자기합수표에서 이득상환 청구권을 할 때 넘길 때 통지 권능까지 넘긴다고 했잖아요. 그 법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줄에 지명채권인 경업금지 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 권한도 이전된다. 이게 이제 민법상 법리는 안 맞지만 사실상 우리가 뭐 가게를 팔 때 그래서 갑이 을한테 영업을 양도했는데
이제 을이 또 병한테 양도했다. 근데 갑이 그 사이에 가게를 똑같은 걸 차리면 병이 또 이제 금지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민법상의 법리를 깨면서 통지 권한도 전전 이전된다고 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5번에 상호소경 양수인의 책임. 뭐 조문을 보셨으니까 조문을 합치면 요건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15번 쟁점을 보면 상호소경 양수인의 책임. 그러니까 채권자가 양수인에게도 이제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2년 동안에는 둘 다 피고가 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양수인만 피고가 되고요. 그래서 영업양도가 있어야 되고 양도인의 영업을 위한 제3자의 채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채무인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민법상의 채무인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면 그건 민법상의 채무인수, 뭐 면책적이든 병전족이든 그 채무인수로 와서 그 민법 문제로 가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리을번이 이제 속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호를 계속 사용하거나 광고하거나 그래서 속광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판례는 채권자는 선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럼 선의의 개념은 오른쪽에 나오니까 좀 이따 보실 거고 그래서 일반적인 요건은 요건 1금원까지인데 판례는 채권자는 선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의 개념은 바로 밑에 나오니까 이제 바로 16번 보죠. 42조 적용 범위 상호소경 양수인의 책임이죠. 자, 그럼 상호소경 양수인의 책임은 상호를 그대로 쓰면은 가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고 가게 주인을 양도를 했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돈 벌 구멍이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제 자력이 약화가 되니까 외관을 형성한 양수인 너도 책임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1번에 뭐예요? 영업 임대차는 갑이 영업을 완전히 판 게 아니라 빌려준 거니까 갑의 자력이 여전히 유지가 되죠. 그래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42조로 유추할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고 왜냐 일단 영업 임대차는 42조 같은 규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담보 기능하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남겨져 있죠. 영업 양도는 완전히 팔아서 넘기는 건데 그럼 이제 양도인은 수입이 없어서 이 책임 재산이 줄어드는데 임대차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빌려주고 뭐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임대인에게 유보되어 있고 임차인은 사용수익권만 갖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42조 1항에 유치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채권자는 원래 임대인한테 원래 영업주한테 그냥 청구하면 되죠. 임차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에 42조 1항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장과 관련된 피보증인, 그 피보증인이 뭐예요? 주채무자를 말하잖아요. 주채무자. 보증인이 있을 때 피보증인은 주채무자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채무자 지위까지 승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채무자 지위, 즉 보증인에 대한 주채무자 지위가 아니라 일반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 지위만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양수인이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변제기 도래할 필요는 없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피고의 항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변제기 도래 안 했다 이런 거 나오면 이거 가지고 깨면 되죠. 다만 그 당시까지 발생, 성립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변제기 도래는 요건이 아닌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 사행위 취소해서 뭐 피보전 채권에 뭐 기초개연성 현실 이런 거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양도 당시로 봐가지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을 해야 된다 최소한. 그래서 발생될 것이 확실하다, 뭐 기초개연성 현실화 있다, 뭐 이런 사행위의 피보전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변제기 도래는 필요 요건이 아니더라도 발생은 해야 되고 따라서 발생할 것이 확실한 채권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럼 이건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양수인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양수인 보호 취지상 판례가 하다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보증인이 있어가지고 보증인이 변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증인은 누구한테 구상권 행사해야 돼요? 원래 양도인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거죠. 양수인이 피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건 피보증인은 결국은 이제 보증인이 누구한테 구상하느냐? 피보증인한테 구상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보증 서준 사람. 그래서 갑이 이제 영업상 채권자고. 그래서 영업상의 채권이 있어요. 채권자. 그 다음에 이제 을이 그래서 뭐 자기가 영업하는데 뭐 식당 하는데 식자재를 갑한테 납품받았다. 그래서 을이 이제 뭐 채무자가 되겠죠. 채무자. 그 다음에 뭐 A가 이제 보증을 서줬어요. 보증인. 그럼 얘가 이제 피보증인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을이 식당을 팔았어요. 그래서 병한테 식당에 영업을 양도했다. 그래서 영업 양도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예요? 상호를 계속 소경한단 말이죠. 상호 소경.
그러면 이제 갑은 뭐예요? 병한테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2년 동안에는 이제 을병 다 청구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병한테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뭐 저 돈이 없으니까 보증인이 변제를 했단 말이죠. 변제. 그러니까 이제 병한테 구상권 행사했을 거 아니에요. 구상권을. 근데 행사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법상의 영업 양수인의 책임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외관 법리에 따라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판례는 예외를 항상 엄격하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호소경 양수인이 책임지는 거는 이 영업상 채권자한테 책임을 진다 이거잖아요. 예외적으로. 이거 자기 채무가 아니잖아요, 원래. 자기 채무가 아니라 을이 부담하는 채무인데 자기가 영업 양도를 받으면서 상호를 소경하는 외관 때문에 예외적으로 갑에게 책임을 지는 거니까 이런 예외를 넓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래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보증인은 병한테 보상권 행사 못하고 을한테 해야죠. 원래 자기의 그 채무자인. 그래서 그게 피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갑의 채권은 뭐예요? 발생은 최소한 해야 된다. 변제기 도래는 없더라도 발생은 해야 되고. 그래서 발생하고 물론 청구하려면 이인기는 도래해야죠. 당연히 청구할 때는 이인기 도래하지만 이제 넘어갈 때까지 그래서 영업 양도 시까지 이제 갑에 의뢰된 채권이 발생만 하고 있으면 변제기가 아직 미도래한 채권도 근데 이제 병이 부담하는 거고 물론 병한테 청구하려면 그때는 뭐 변제기 도래하고 나서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병이 야 내가 영업 양도 받을 때 뭐 언제였는데 그래서 내가 영업 양도 계약한 게 3월 10일인데 그 네 채권의 변제기는 뭐 5월 10일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5월 10일이 뭐 예를 들어서 2월 10일 날 발생해 갖고 5월 10일이 변제기다. 그래서 병이 내가 영업양수 받은 건 3월 10일인데 그때까지 네 채권은 변제기 도래 안 했으니까 너 나한테 청구 못 한다라고 항변하면 이 판례 쓰면서 발생만 하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뭐 청구할 때 당연히 5월 10일이 지나야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청구하는 거니까. 네, 책임지는 거는 발생만 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채권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조 또 나오는데 시간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45분부터 하죠.